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저희 초대석에서 각 정당 대표들 만나보는 시간 갖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를 시작으로 오늘은 원내 유일한 진보정당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를 초대했습니다. 지난 7월 당대표가 돼서 지금 정의당의 세대교체를 이끌고 있고요. 다음 총선인 2020년 총선에서는 제1야당이 되겠다, 이런 포부를 밝히고 있는데 과연 가능할까요? 오늘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정미 대표,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벌써 한 넉 달 됐네요. 네, 100일 취임 얼마 전에 그렇죠. 치렀습니다. 100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3세대 진보 정치 이런 용어를 쓰셨어요. 네. 1세대는 어디고 3세대는 뭡니까? 제일 먼저 진보정당을 창당했던 권영길 대표님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진보정치를 이끌었던 노회찬 심상정 전 대표님, 네. 그리고 이제 저를 3세대 진보정치 이렇게 바깥에서 칭해 주시더라고요. 네. 권영길 대표 맞아요. 네.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네. 유명하셨던 분이죠. 예. 그리고 노회찬 심상정, 지금 현역 의원으로 활동하고 계시고. 네. 그런데 이제 정의당은 더 젊고 새로워진다. 네. 그런 의미의 3세대 세대 교체. 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정미 대표도 사실 당 생활로 치면 오래되신 분 아닙니까? 네. 이전 진보정당이었던 민주노동당에 이제 당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가 2003년도로 기억을 합니다. 그 당시에 그 권영길 당대표 시절이었는데요. 진보정당 안에서 여성들의 할당제를 적극적으로 이제 실행하는 과정에서 고위 당직자들도 여성 할당을 실현을 해야 된다, 이런 요구가 당 내에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성들 중에서 이렇게 진보정치 활동을 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을 좀 찾으시다가 권영길 대표께서 저를 부르셔서 이렇게 일을 해보지 않겠느냐. 그때까지만 해도 꼭 무슨 정치를 해야 되겠다라는 뜻이 있었다기보다는 제가 여성운동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 활동을 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제도에 부합하는 그런 요청이 있다면 마땅히 이걸 수용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때부터 당의 생활을 시작을 했던 것이고요. 그 후로 정당의 최고위원이나 대변인 이런 역할들을 계속 쭉 수행을 해왔었습니다. 당의 주요 보직들. 네. 부대표도 오래 하셨고. 예, 부대표도 했었죠. 예. 그러니까 잘 모르셔서 그렇지 사실 지금의 정의당이 오기까지 진보정당이 이제 여러 번 역사적 변화가 있잖아요. 네. 그 고비고비에 항상 중요한 위치에 계셨던 분 아닙니까? 네. 그래서 주변에서는 저더러 가난한 집 맏딸 같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고 당이 좀 어려울 때마다 많이 차출돼서 또 이렇게 수습하고 당을 또 변화시켜 나가는 데 역할을 하고 그렇게 해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집 맏딸이라는 표현이 참 귀에 쏙쏙 들어오는군요. 네. 그러니까 십수년 진보정당 생활을 하셨고 이제 당대표로 이 새로운 당의 변화를 이끌고 계신데 처음에 그냥 평당원이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당직을 맡게 되고 당원으로 가입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왜 언제 어떻게 시작하시게 되셨어요? 제가 그 20살 때부터 사실 대학을 입학하고 난 직후에
우리 사회에 좀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깨달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 계기가 전태일이라는 사람의 일생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부터였는데요. 뭔가 이렇게 사회가 불합리하고 일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기본권이 지켜지지 않고 부당한 대우가 있다고 한다면 이걸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학교를 일찌감치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노동 현장에 들어가서 노동조합을 만들고 또 노동자들의 삶의 현장을 변화시키는 일들을 지속해 왔기 때문에 그 당시에 민주노동당이란 정당이 만들어졌을 때 저런 진보 정당이 대한민국에서 꼭 성공을 해서 현장에서 노동조합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제도나 입법 이런 것들이 좀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정치로 풀어야 할 문제가 많죠. 그래서 그때 이제 당에 입당을 했고 그때까지만 해도 이 당이 좀 잘 되기를 밑에서 좀 뒷받침하는 역할 그렇게 마음을 먹고 당 활동을 시작을 하게 됐던 것이죠. 아니 근데 우리 80년대 대학 다니던 사람들은 대부분 학생 운동을 하다가 대학을 졸업을 하고 그리고 이제 노동 현장에 투신을 해서 뭐 이제 그게 일반적인 소위 운동권의 패턴이었는데 아니 대학을 아예 딱 때려쳐 버리셨어요? 네, 그게 사실 저희 어머니 영향도 굉장히 컸습니다. 어머니 성격이 굉장히 화끈하세요. 지지부진한 거 싫어하시고 그런데 제가 1학년 1학기 여름방학 때 그때 말로 이제 가두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는 모든 시위가 다 불법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뭐 시위에 나가서 잡히는 그 순간 한마디로 인생 다 망가진다 이렇게 생각하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때 시위에서 잡혀서 이제 경찰서에서 구류를 집행을 받고 있는데 어머니가 그 사실을 알게 되고 너무 놀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한테 학교를 계속 다닐지 이 짓을 계속할지 데모를 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라고 딱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뭐 이걸 회피하고 싶지는 않아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되게 옳다고 생각해서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그만둘 수는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더 이상 학교를 다니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때 이제 대학 등록금을 내야 될 시점이었는데 등록금을 안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1년은 휴학계를 냈어요. 학교를 더 이상 다닐 수는 없는 형편이어서 휴학계를 내고 그리고 나서 그해 겨울에 제가 처음으로 공장에 취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제 구두약을 만드는 회사였는데 저랑 같이 입사했던 10대 충청도에서 올라온 두 자매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두 자매가 첫 월급을 받던 날 그거를 저는 지금도 잊지를 못하는데 그 회사에서 거의 야근 뭐 특근 철야 이렇게 일을 하고도 그때 당시 한 10만 원이 채 안 되는 월급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두 자매가 이 한겨울인데도 혹겹 잠바를 입고 저 구석에서 막 둘이서 월급 봉투를 들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네 왜 이러냐 그랬더니 집에 이제 동생 학비 보내줘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렇게 하고 나니까 남는 돈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걸 보고 막 울고 있는 그때 제가 더 이상 사람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때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내가 학교를 다니면서 많은 배움을 얻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힘든 노동자들과 함께 그 삶을 바꿔나가는 그 일에 전념해야 되겠다. 그때 결심을 하게 되고 그래서 복학을 안 하고 포기를 했죠. 어머님께서 너 계속 데모하려면 학교 그만둬. 등록금도 안 줘. 이렇게 한 거는 그렇게 하면은 조금 쉬다가 이제 데모 그만하고 학교 갈래요. 이럴 줄 아셨던 거예요. 한편에서는 지금 생각해보면 약간 서운함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부모님들은 자식이 그렇게 다니면 막 이렇게 호소도 하고 하소연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이러시잖아요. 근데 정말 딱 무 자르듯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또 어머니가 그런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흔들림 없이 그냥 이 길을 올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 후로 어머니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그 후에 굉장히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요. 92년도 대선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제 출마를 했던 대선이었는데 저희 집이 부산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전통적으로 항상 1번만 찍던 집안이었는데 어머니가 가족회의를 소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정미가
감옥에를 안 가려면 이제는 조금 나라가 바뀌어야 될 것 같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는 2번을 찍자. 그런데 아버지만 반발을 하고 나가시고 나머지는 다 2번을 찍고 그리고 나서 이제 97년 그 다음번 대선에 이제 정권 교체가 되었는데요. 그때부터 조금씩 저를 응원하기 시작했고 나중에 제가 진보 정당의 길을 선택했을 때도 박수를 쳐주셨고 네. 저희 아버지도 결국은 지금 정의당의 굉장히 열성당원이십니다. 참 자식 이기는 부모 있겠습니까? 근데 말씀 듣다 보니까 1학년 1학기 여름방학 때 가두 시위에서 네. 잡혔다. 네. 보통 1학년 1학기면은 아직 뭐 미팅하러 다니고 그러던 시절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변하셨어요? 사실 그 당시는 다 이제 비밀 서클로 네. 학생 조직들이 지하 만들어졌잖아요. 언더서클 예. 뭐 이렇게 말했었죠. 근데 제가 학교를 들어갔을 때가 그때 전두환 정권이 이제 학교 자율화를 시작을 했을 때입니다. 그게 84년도. 예. 그때 그래서 이제 조금 학생들이 수면 위에서 학회도 만들고 이러던 시절이었는데 학생회도 부활하고. 네, 총학생회도 그때 처음 부활을 했었고 그런데 3월달, 4월달까지 그 선배들이 모든 새로운 신입생들은 다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 서클에 함께 하지 않겠냐, 학회를 하지 않겠냐. 근데 저만 안 만나셨어요. 왜요? 쟤는 날라리이기 때문에 꼬셔도 우리 서클에 함께 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약간 열애를 시켜놓은 그런 상태. 어떻게 하고 다니셨길래 그렇게? 그때까지만 해도 대학교 1, 2학년 학생들은 화장을 하거나 뭐 장신구를 하거나 이러지를 않는 때였거든요. 예. 근데 저는 귀걸이하고 화장하고 이러고 다녔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 4월 달에 학교에서 4.19 교내 시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교내 시를 보면서 이상한 감정이 올라오면서 그냥 너무 슬프다, 그 광경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수도가에서 학생들 시위하는 걸 보면서 혼자서 막 울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 소문을 듣고 선배가 찾아왔어요. 네. 그래서 야, 너 어저께 울었다며 왜 울었니? 뭐 이러면서 나랑 차 한잔 하러 가자. 그냥 날라리는 아니구나. 네. 그렇게 해서 커피숍에 들어가서 그 네. 선배가 자리에 앉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말이 너 전태일이라는 사람을 아니? 이 질문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분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누군데요? 그리고 1시간 동안 전태일의 일생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고 네. 그때 거의 이렇게 세상이 뒤집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가 그 회기동의 외국어 대학교였고 집은 인천 제물포였거든요. 1시간 동안 전철을 타고 오면서 정말 이 생각이 수십 번이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아, 진짜 세상이 이렇다면 내가 이제 선배가 제안했던 서클에 들어가서 무언가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랬다가 그러면 나 진짜 이제 운동권 되는 건데 내 인생 그렇지. 망치는 거 아닌가? 잡혀가는 건데. 예. 네. 그 두려움, 뭐 이런 게 한 수십 번을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그 다음날 결국 그 선배를 찾아가게 됐고 그때부터 이제 소위 얘기하는 운동권 학생이 된 거죠. 네. 네. 고등학교 때 무슨 별다른 공부를 했다거나 전혀 네. 없고. 네. 어머니하고 성격이 비슷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때 어머니한테 그거 하나는 잘 물려받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화끈한 거. 네. 그렇게 해서 노동 현장에 아까 구두약 만드는 네. 회사 말씀하셨고 그다음 이제 노동조합도 직접 만들기도 하셨죠? 네. 그리고 나서 88년도에 그 주한 육공단에 있는 컴퓨터 부품 회사에 제가 취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석 달 정도 지나고 나서 회사에서 제가 좀 보니까 하는 짓이 이상하다. 그래서 얘를 해고를 해야 될 텐데 이게 무슨 위장 취업을 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학생 운동권이라고 얘기하기도 참 그렇고 그렇죠. 그래서 해고할 명분이 없으니까 부당해고를 시킬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한 1년 동안을 계속 부서 이동 시켰습니다. 한 곳에 오래 있지 못하게 부서 이동. 자발적으로 나가라 이거죠? 예, 이게 괴롭힘, 그렇죠. 요즘 말로 직장 내 괴롭힘을 예. 당한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어떤 뭐 성추행 같은 그런 아이고. 시도들도 있었고 그런데 제가 굴하지 않고 버텨왔어요. 그리고 나서 노동조합을 결성을 하게 됐었습니다. 네. 89년도에.
예. 노동조합 활동을 그래서 꽤 오래 하셨어요, 거기서? 노조를 결성하자마자 저는 바로 이제 해고가 되었고요. 노조 결성의 주동자라는 걸 알았군요. 네, 그렇게 해고가 되고 조합원들은 회사 안에 있는 상태에서 저는 그 회사 바깥에서 이거는 부당한 해고기 때문에 나는 회사에 들어가야 되겠다. 네. 이렇게 하면서 거의 그때 회사의 구사대라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죠. 예전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회사 관리자들을 그렇죠. 중심으로 남성 사원들이 구사대를 만들어서 뭐 폭행도 하고 막 한 그렇죠. 6개월 동안 아침마다 맞고 병원에 실려가고 그렇게를 반복을 했었어요. 출근 투쟁을 하셨구나. 네. 출근하려고 그러면 구사대가 맞고 때리고. 그리고 병원에 실려가고 그래서 그때 너무 많은 폭행을 당했기 때문에 한 1년 정도 제가 생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네. 근데 그때 정말 인상적이었던 것은 회사 바로 앞이 파출소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여성 노동자가 집단적으로 구타를 당하는데도 경찰들이 나와서 이렇게 팔짱을 끼고 그걸 그냥 지켜보고 구경만 있는. 하고. 그리고 제가 노동부도 찾아가고 또 국회도 찾아와서 국회의원이 진상조사도 나오고 그랬는데도 도무지 아무것도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그때 정말 노동자들이 왜 이렇게 극한 선택을 하게 된가에 대해서 조금 미안하게 됐다고나 할까요? 너무 억울한데 어디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 그런 경험을 했죠. 네. 좀 편하게 표현하면 정말 독하게 싸우셨군요. 예, 그 시점에. 그게 저는 너무 상식적이고 정당한 일이 이렇게 권력에 의해서 가로막히고 억압당하고 이런 걸 정말 참기가 좀 어려웠었습니다. 네. 그렇게 독하게 싸우셨다는 게 아마 인천 지역 노동운동권에 소문이 났을 거예요. 네, 그 주변의 사업장들에서도 그러니까요.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노조를 제가 지켰고 그리고 다만 제가 부당해고 싸움을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겠다. 대신 노조와의 합법적인 단체 교섭은 진행을 해달라. 이렇게 해서 노조를 사수를 한 거죠. 회사가 인정을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그 후로는 계속 그 인천 지역에서의 노동운동을 하신 거죠? 네, 그 후에는 이제 다른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분들을 도움을 드리거나 그리고 그 당시에 인천 도시산업선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에서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조합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로 담당하는 역할을 쭉 해왔어요. 아마 그때 이제 워낙 유명하게 싸우셨기 때문에 어느 회사에 취직해서 노조 만드는 건 이미 불가능하죠. 불가능해지니까 인천 지역의 다른 기업들의 노조를 만들고 노조원들 교육하고 하는 그런 어떤 노동운동 지원가. 그런 역할. 그런 활동을. 그러니까 그 당 활동 본격화되기 전까지는 쭉 그런 활동을 하시고. 계속 그렇게 활동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정당인으로 변신하고. 그리고 현역 국회의원이 되신 거는 이번이 처음이죠. 20대 국회에서 제가 비례대표로 당선이 됐습니다. 1번으로. 네. 정의당은 비례대표 공천을 당원들이 직접 투표해서 정합니다. 다 뽑죠? 그래서 순번을 다득표 순으로 정하게 되고 제가 그때 당원들에게 1번으로 선택받아서 20대 국회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그 지역구 출마도 여러 차례 하셨었잖아요. 네. 2008년도에는 영등포 갑에 출마를 해서 지금 김영주 장관님하고 그다음에 전효옥 의원님하고 저하고 여성 3파전을 한번 치렀었고요. 여성 3파. 그리고 2014년 보궐선거에 수원 8달구에 이제 출마를 했는데 두 번 다의 출마가 주로는 이제 당이 굉장히 어려울 때 차출돼서 뛰는 이런 선거였죠. 굉장히 어려운 선거였습니다. 진보정당은 그래도 지역구에 좀 가급적 사람을 많이 내보내야 지역구에서 당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하더라도 많이 내보내야 당의 이름을 사람들한테 알릴 수가 있고 그래야 이제 그나마 정당 투표에서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많이들 차출하죠. 그런 식으로 두 번 출마, 두 번 낙선. 자, 지금 정의당은 뭐 몇 차례 우여곡절 끝에 민주노동당으로부터 창당한 지 지금 5년 됐습니다. 5년을 한마디로 평가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일관성.
이라고 얘기할 수 일관성. 있을 텐데요. 사실 우리나라 유권자들의 가장 큰 불행은 이번 선거에 찍어준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사 낙선했다 하더라도 그 정당과 후보자의 성장을 지켜보며 다음번에 한 번 더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원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 정당들은 끝없이 찢어졌다, 붙었다, 바뀌었다 이런 과정들을 거쳐옵니다. 그래서 지금 원내에 있는 정당들 중에 가장 당명이 오래된 정당이 정의당입니다. 지금 현재로. 5년 됐는데 제일 오래된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지금 다른 야당들의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인데 정의당이 지난 진보정당의 한 2번의 실패를 거쳐서 창당을 한 당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한 번의 실패는 더 이상 진보정당이 대한민국에서 실현 불가능한 꿈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굉장히 야무진 각오를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성급하게 많은 것을 바라지 말고 하지만 우리가 실현해야 될 그 꿈을 잃지 말고 일관성 있게 차근차근 우리를 키워나가자라고 했던 그 과정들을 밟아왔던 5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과정에서 사실 진보정당을 굉장히 괴롭혀왔던 그 당의 이념이 뭐냐, 그 당의 정체성이 뭐냐 이런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는 또 5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그 이념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삶과는 조금 붕 떠있는 어떤 가치들을 가지고 논쟁이 되고 또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찢어지고 이런 과정들을 거쳤는데 결국은 정의당이 지금 찾게 된 우리의 이념과 가치는 우리가 대변해야 될 사람. 그래서 제가 지난 100일 취임 때 취임 기념식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의당의 이념은 비정규직 노동자고 청년이고 여성이고 성소수자입니다. 우리가 대변해야 될 사람들이 존재하는 한 그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일, 그 일을 하는 것이 정의당의 이념이고 정체성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하게 됐던 5년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야말로 민생 정치인 거죠? 네. 아까 진보 정치에 있어서 2번의 뼈아픈 실패 이런 말씀하셨는데 보통 진보 정치는 분열로 망한다 그러잖아요. 2번 다 분열이었죠, 결국. 그렇습니다. 이제는 그런 거 하지 말자. 이런 민생 정치가 아닌 이 머릿속에 무슨 이념 가지고 서로 막 그 사상 논쟁하는 이런 거 하지 말자. 이제 정말 없어졌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확신합니다. 그래요.